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무섭게 폭등하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했던 비트코인 투기 광풍. 일확천금을 노리던 투기 열풍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투기 광풍이 조선 땅에도 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두였다. 미래의 곡물값을 예측해서 사고 팔았던 미두. 미두는 어떻게 100년 전 이 땅에 투기 광풍을 몰고 왔을까? 이곳은 일제강점기 군산 미곡 추인소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미곡 추인소는 곡물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바로 거래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직접 곡물이 거래가 되었던 건 아니었죠. 쌀값을 미리 예측해서 가격 변동으로 돈을 버는, 오늘날로 치면 쌀의 선물 거래 시장 등에 해당합니다. 적은 자본으로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에 미곡 추인소에 많은 조선인들이 붐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전역에 불어닥친 투기 광풍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근대 문화유산 거리가 조성된 군산 내항 일대. 일제강점기 이곳은 조선 쌀 수탈의 최전선이었다. 많은 쌀을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일제는 군산항 바로 앞까지 철로를 건설하고 썰물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항구에 배를 댈 수 있는 최첨단 저반 시설, 부잔교를 설치했다. 또한 한 번에 25만 석의 쌀을 적재할 수 있는 거대한 쌀 창고도 만들었는데 이 모든 일은 오직 조선의 쌀을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다. 쌀 창고를 중심으로 세관과 은행들이 자리하고 있던 본정통 23번지. 당시 이곳엔 쌀이 거래되던 미곡 추인소, 미두장도 있었다. 미두는 그야말로 곡물이잖아요. 추인소는 이제 거래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뭐 정권 거래소 같은 건데 단지 이제 이용되는 게 그 당시는 곡물로 취급을 했는데, 당시 군산 미곡 추인소가 있던 곳. 지금은 그 터를 기념하는 안내 표지만 남아있지만 1930년대만 해도 이곳은 쌀을 거래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곳이었다. 공간에 의자가 쭉 줄지어서 있고 가장 앞에 벽면에는 큰 칠판이 있어가지고 그 칠판에다가 빼곡히 미국의 시세들을 적혀 있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미국 시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어떤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탄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당시 미국 추인소를 다녔던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의 시세에 따라 사람들의 환호와 탄식이 오갔다는 미곡 추인소. 이런 현상은 당시 군산뿐만 아니라 인천, 부산 등 미두장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일어났다. 미두를 내서 하루아침에 오늘날 돈으로 수십 수백억을 벌었다는 소식은 조선 팔도를 투기와 일확천금의 꿈으로 몰아넣기 충분했다. 군산 같은 경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많은 지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미두를 하게 되는데 가끔 이제 뭐 주식 열풍이 불고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이라고든가요 그런 열풍이 불듯이 당시에는 미두 열풍이 있었던 것이죠.
미도는 미래의 곡물 가격을 예상해 미리 매매하는 오늘날의 선물 거래와 비슷한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일제에 의해 만들어졌다. 선물 거래를 만든 목적이 계약 당사자 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벼농사를 예를 들자면은 쌀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을에 쌀값이 하락할 위험, 가격이 떨어질 위험에 지금 노출돼 있는 거고, 쌀을 원료로 해서 예를 들면은 떡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쌀값이 오르면은 원자재 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 위험에 노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떡 장사 입장에서는 쌀값이 오르는 위험, 쌀을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쌀값이 떨어지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미리 지금 현재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나중에 가을이 됐을 경우에 이 가격 그대로 서로 간에 이어가기 때문에 그 위험을, 떨어질 위험이나 오를 위험을 서로 간에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기본적인 개념이죠. 하지만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쌀 거래를 위해 설립된 미국 취인소는 원래 목적보다 쌀 가격의 시세 차익을 쫓는 투기장으로 변했다. 미도는 보통 3개월 후에 쌀 가격을 예측해 백석 단위로 거래되는데, 예를 들어 김 씨라는 사람이 3월에 3개월 후에 쌀 가격을 한 석에 50원으로 예측해 쌀을 구매했다고 치자. 만약 6월에 쌀 가격이 60원으로 오르면 김 씨는 10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 기본 매매 단위가 백석이었으므로 김 씨는 1,000원 혹은 그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그 쌀이 이제 거래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쌀의 가격의 어떤 폭락이나 폭등, 또 때로는 그 쌀의 흉작이냐 또 풍작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고수익 또 때로는 고위험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원래는 투자였지만 이제 투기성으로 이렇게. 미국 주인소는 연일 선물 거래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1년 매매고가 무려 1,000만 석 이상 될 정도로 조선의 미두 거래는 뜨거웠다. 이처럼 미국 주인소가 성황을 이룬 건 쌀값의 10%만 있으면 누구나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30원짜리 쌀 100석을 구매할 경우 쌀값 3,000원의 10%인 300원만 증거금으로 예치하면 거래 자격이 주어졌다. 적은 돈으로 쌀을 거래할 수 있는 미두의 거래 시스템은 투기 수요를 더욱 자극했다. 보통 3개월, 2개월, 1개월 단위로 하는데 그 기간을, 쌀이 지금 가격이 뭐 한 30원이었다. 그런데 3달 뒤에 이것이 뛰어가 한 50원이 됐다면 차익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기에만 현혹이 돼가지고 이제 뭐 중소지주라든지 주로 이제 뭐 개미 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적은 돈으로도 1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증거금 제도의 유혹은 반대로 손실을 볼 경우에도 그 충격이 10배로 올 수 있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30원인 쌀 100석을 증거금 300원으로 구매했을 때 쌀값이 10원이 오르면 300원을 투자해 1,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쌀값이 10원 내리면 손실 또한 1,000원이 돼서 투자금을 모두 잃고도 700원의 빚더미 안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적은 돈으로 크게 투자를 하는 건데 미두시장은 증거금이 10분의 1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물시장은 6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미두시장을 예를 들면은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는 100원을 투자해서 10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금에 물어내야 될 돈까지 계산이 되니까, 우리 지금 주식시장에서 소위 말하면은 미수거래나 반대매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더 물어내야 되는, 빚더미에 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군산 미국 주인소에선 하루 17번씩 장이 열렸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가격과 수량을 손으로 표시했는데, 사는 사람이 많으면 쌀값이 오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쌀값이 내려갔다.
이를 중매 관리인들이 취합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수가 일치하면 가격을 결정해 시세에 반영했다. 공개 시장에서 쌀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차액 폭이 큰 구조인 미두 거래는 쌀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본래 의도보다 전형적인 고수익, 고위험인 투기적 거래가 더 많았다. 기본적으로 투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버블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품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쌀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그 적절한 품목이죠. 거기에다가 이 쌀이라는 것은 생산을 하는데 일정한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쌀의 수요와 또 쌀의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기타 이 투기성 요인에 의해서 사실 가격은 사실 상당히 이 등락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민지 시대 투기 강풍을 몰고 온 미두. 그 출발점이 된 곳은 가장 먼저 개항된 인천이었습니다. 군산 미국 추인소보다 36년 앞선 1896년에 일본상인 가쿠 에이타로가 인천에 설립을 했는데요. 일본 사람이 설립을 했지만 그곳을 드나드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조선인이었습니다. 일확천금의 희망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수록 미두장의 규모는 커지고 하루에 100만 석이 거래될 정도로 인천 미두치인소는 호황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개항 이후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의 쌀이 모이던 곳 인천항. 이곳에 가쿠 에이타로와 일본인 상인들은 1896년 5월 5일 우리나라 최초로 미두 취인소를 설립한다. 질 좋은 쌀의 품종을 개량해준다, 무슨 가격을 등가를 이렇게 균등하게 해준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걸 이제 빌미로 미두 취인소를 이제 개설을 하는데 사실 우린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 그때 들어와 있었던 개항하고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조차도 좀 반대를 하는데 일본이 일본 영사관을 통해서 그냥 자기들이 그냥 시행을 하는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것이 미두 취인소였죠. 인천 미두 취인소엔 선물 거래로 차익을 보려는 미두꾼들로 가득했다. 일본 상인이 만들었지만 미두 취인소를 드나들던 약 90%의 투기자본 소유자들은 조선인이었다. 특히 미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수많은 미두꾼들을 자극시켰는데 바로 그 주인공은 미두 중매장에서 하인으로 일하다 직접 미두 투자에 뛰어들어 미두의 신이 된 반복창이었다. 거기 반지로라고 이제 일본식 이름인데 사환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눈치가 늘었죠. 그리고 자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머리도 조금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20년대 초에 자기도 그 이제 투자를 하면서 돈을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입지전적이라고 그럴까 아무튼 미두왕이 되는 거예요. 중매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틈틈이 미두를 연구한 반복창은 자신이 모은 돈 400원으로 미두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는 시세의 오르내림을 정확히 맞춰 1년 만에 자본금의 1000배를 벌어들이며 조선 미두계의 패왕으로 이름을 떨친다. 알 수 없는 것은 운명의 신의 조화라. 반지로는 이상하게도 팔아도 먹고 사도 먹고 거짓말같이 시세를 잘 맞췄다. 그가 출입하는 조선상업은행과 조선은행 인천지점에는 각각 20만 원씩 거금이 예금되었다. 그를 따르는 부하가 매일 30-40명에 달해 그를 미두신으로 추대했다. 그 사람이 벌었던 게 그 조선에서는 한 10대 재벌에 들어갈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액수는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당시로서는 한 뭐 300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데 지금 뭐 100년 정도 됐으니까 한번 따져본다면 뭐 300억이라 뭐 그 정도 되겠죠. 위험천만한 투기장 미두판에서 21살의 반복창은 일확천금의 신화를 써내려갔고 그의 성공담으로 조선 천지가 들끓었다. 미도 주인소엔 제2의 반복창을 꿈꾸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노름판은 더 커진 셈이었다. 인천 미두추인소에는 하루 100만 석의 거래량을 넘겼고 미두판의 호황은 굉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모든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미도 주인소에 드나들었지만 반복창처럼 돈을 번 사람보다 모든 것을 잃고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무슨 정선에 있는 카지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그 차익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는 한탕주의에 젖어서 많이들, 그래서 인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올라오는 사람도 처음에 와가지고 몇 번 해보다 돈이 조금 따진다 싶으니까 양복도 쫙 맞추고 그 양복집도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뭐 기생집에도 출입을 하고 하는데 한 번에 싹 날려버리니까 결국은 자기가 금방 맞췄던 그것을 도로 팔고 내려갈 정도고, 실제적으로는 또 자살하는 인천 바다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평안남도 강서군 윤기선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가난한 가정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 천신만고를 다하여 돈을 많이 모았는데 지난 가을부터 기밀을 시작하여 3, 4천 원의 이익을 얻더니 작년에 이르러 근 20년 고생해서 번 재산이 한 푼도 남지 않고 없어짐에 세상을 비관하여 83세 노부와 어린 처자 4식구를 남겨두고 옷고름으로 목을 메어 죽었다는데 의지 없는 늙은 부친과 어린 처자의 비참한 정황은 차마 볼 수 없다고 한다. 전답을 팔아서 혹은 가옥을 팔아서 그것을 뭐 시드머니로 해서 그 미두장에 뛰어들었는데 일정한 기간 뒤에는 결국 그걸 탕진하고, 또 당시에 보면은 시세의 변동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부분은 이제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어떤 운수나 또 그리고 미신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이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알려지거든요. 근대 자본주의 금융기법인 선물 투자에 익숙하지 않았던 조선인들은 느낌과 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미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던 미두 투자 지침서인 일확천금 비법. 책의 내용을 보면 간지 오행 12운 배합법,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따른 가격의 움직임 등 음양 오행과 같은 비과학적인 방법에 기대 투자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미두장 주변에 점집이 많았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인들의 투자 행태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짐작해 한다. 원리를 모르니까 이제 막연하게 그냥 몇 번에 걸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경륜장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점집에 가서 그것까지 점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다 걸면 맞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때 미두의 신으로 추앙받던 반복창도 몰락을 비켜갈 수는 없었다. 미두 거래로 승승장구하며 조선 10대 부자에 꼽히던 그 역시 미두의 덫에 걸려 번번이 투자에 실패한다. 결국 2년 만에 전 재산을 탕진한 반복창은 정신을 놓고 미두장을 떠돌다 세상을 떠나고 만다.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최고점을 달하게 됐었고, 그때 그 경제 심리가 그 광풍처럼 거기에 이제 너도 나도 다 뛰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는 그 극심한 이렇게 그런 피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나친 그 고수익을 바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고위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행심을 갖는다. 이 사행심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사회적인 불안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뭔가 불안할수록 민중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한탕주의에 좀 많이 젖을 수 있었을 거고요. 당연히 일제강점기에 들어갔으니 그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 이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건 돈이다. 내가 돈을 벌면 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쪽으로만 유도가 되지 않았나. 거기에서 탄생했던 게 바로 그 아주 그 일본인들이 노리는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침탈, 또 경제적인 식민지, 그 길로 가는 천병이 그 미두 친소가 아니었는가. 미두의 성공에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됐다가 재산과 가족, 목숨까지 잃은 한복창과 수많은 조선의 투자자들. 그들의 기구한 인생은 의지할 나라를 잃고 일확천금의 꿈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들의 현실 그 자체였다. 화투는 백석지기 노름이요, 미두는 만석지기 노름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두의 투기 강풍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기판에서 성공한 조선인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죠. 오히려 미두에 뛰어들었다가 가사를 탕진한 사람들이 속출해 당시 조선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왜 조선 사람들 대부분은 미두 거래에 실패했던 걸까요? 조선의 투기 열풍 미두, 다음 주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